인천 외곽에 위치한 하늘빛 요양원.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새들의 지저귀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넓은 정원 너머로 흐릿한 바다가 보였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노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김준호, 85,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곁에는 정리된 침대와 군대에서 쓰던 듯한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다. 준호 형, 또 기다리시는 겁니까? 같은 방을 쓰는 박병수, 82,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창밖을 응시하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그냥 바람 쐬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늘빛 요양원의 하루가 또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준호 할아버지의 일과는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에 기상에 침대를 정리하고 군대 시절의 습관처럼 이불 모서리를 각 잡아 맞추었다. 8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깔끔했다. 누가 봐도 그는 군인의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요양원 식당은 가족을 찾아온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 가족들끼리 나누는 웃음소리로 식당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김준호 할아버지는 식당 한쪽 구석, 외진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위치인 것처럼. 할아버지, 저랑 같이 드세요. 사회복지사 윤소희, 28가 다가와 말했다. 넌 일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전 오히려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더 좋아요. 소희의 따뜻한 미소에 김준호의 굳은 얼굴이 잠시 풀렸다. 그는 요양원에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가족들의 방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도 그는 늘 이곳에 홀로 남았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독한 영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 좀 했지. 김준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자녀분들은 몇 분이세요? 셋이다. 아들 2, 딸 1. 다들 바쁘다더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준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 주차장과 드문드문 오가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차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매번 실망뿐이었다. 형, 너무 기대하지 마요.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박병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위로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못했다. 그 마음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딸과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손주의 제잘거림이 식당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자식들은 왜 안 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민정이 그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다들 그냥 바쁜 거예요. 소희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김준호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모두 잠에 들었지만 김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때 아내와 함께 웃으며 지내던 시절.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외로움만이 남았다. 결국 자식들이 돌아가며 그를 모시다가 결국 요양원에 보내게 된 것이다. 큰아들 서구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크게 실망해 미국으로 떠났다. 둘째 딸 민지는 이혼 후 힘겹게 아이를 키우느라 아버지를 찾아올 여유가 없었다. 막내 지우는 자신의 사업에 쫓기며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못했다. 깊은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옆 침대에서 박병수 할아버지가 뒤척이며 말했다. 형, 또 그 꿈 꿨어요? 응, 또 그 꿈이야. 전우들을 구해야 해.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형, 이제 여긴 안전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준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전쟁의 기억,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감.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머지않아 이 평화로운 요양원에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른 새벽, 하늘빛 요양원 복도에는 아직 정막이 감돌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5시 정각이 되자 김준호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인 같았다. 침대 시트를 곧게 펴고 이불 모서리를 각 잡아 정리했다. 베개는 정확히 침대 중앙에 놓였고 가방은 침대 밑에 정돈되었다.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윤소희는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슬쩍 보았다. 저 연세에도 참 부지런하시네. 소희는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어젯밤 김준호 할아버지가 악몽에 시달리며 중얼거리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전우들을 구해야 해. 사수가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한 악몽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절실했고 슬펐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요양원 식당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 주말이었기에 더욱 북적거렸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인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러나 김준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는 늘 그렇듯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죽을 떠먹었다. 그때 박병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형, 오늘은 나랑 같이 먹자.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창밖에서는 가족들이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김준호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난 후 소희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책 좀 하세요. 혼자 걷기 귀찮아. 그럼 저랑 같이 걸으시죠.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원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할아버지, 솔직히 어제 밤에 하신 말 들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 전우들이 사수가 죽어간다고. 김준호의 걸음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냥 꿈이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할아버지, 혹시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소희의 질문에 김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소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김준호 할아버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박병수 할아버지가 김준호의 병실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형, 나도 베트남에 있었어. 김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군의관으로 있었지. 형은 언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전우애와 공감이 오갔다.
난 꽝아이 쪽에 있었어. 김준호가 입을 열었다. 나도 거기 있었어. 의료 지원팀이었지.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꽝아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지역 중 하나였다. 1967년 5월. 기억나? 김준호가 낮게 말했다. 응. 잊을 수가 없지. 그때 우리 부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어. 그래. 나도 그때. 김준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적의 매복, 사방에서 터지는 총성, 부상당한 동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 혼자 들어갔어. 김준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다들 죽을까봐.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어. 박병수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6명을 업고 나왔어. 3명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살렸어. 말을 마친 김준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형, 그거 영웅이야. 영웅.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사람을 버릴 수 없었을 뿐이야. 김준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매일 악몽을 꿔.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족들에겐 말 안 했어? 박병수가 물었다. 무슨 소용이 있어? 끔찍한 얘기 듣고 뭐해. 그냥 잊고 살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잊을 수 없었다. 전쟁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다. 사업도, 가족도,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김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다 지난 일이라고. 그게 정말 맞을까? 깊은 한숨이 병실 안을 채웠다. 아무도 듣지 못한 오래된 상처가 또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늘빛 요양원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김준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박병수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로 그의 머릿속에는 전쟁의 기억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이후 악몽은 더 자주 찾아왔고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반복됐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윤소희는 점점 걱정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준호 할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방을 발견하게 됐다. 가죽이 해지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는 오래된 가방.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소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가방 안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조심스럽게 김준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실례가 안 된다면 저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김준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방, 왜 그걸? 그냥 궁금해서요. 어젯밤에 잠깐 봤어요. 오래된 군복 사진이랑 훈장도 있는 것 같아서. 김준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으면 보여줘도 돼. 그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백 사진, 녹슬어가는 훈장, 낡은 종이 서류들. 소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봤다. 군복을 입고 선 김준호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린 병사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분들이 그때 동료분들이세요? 소희의 질문에 김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중에 내가 구한 사람들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소희는 가방 안을 더 뒤졌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돈이지. 김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1995년 이후로 보상금이 밀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귀찮아.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소희는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소희는 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참전 용사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야. 소희는 결심했다. 김준호 할아버지가 당당히 받을 권리를 찾아드리기로. 다음 날 아침 소희는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정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문제는 김준호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행정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소희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문득 가방 속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뒷면에 적힌 맹호부대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혹시 참전용사회에 연락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소희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다행히 대한민국 맹호부대 전우회의 연락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맹호부대 전우회 맞나요? 제가 하늘빛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여기 계신 김준호 할아버지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1967년 꽝아이 전투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김준호 전우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상대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분을 우리가 30년 넘게 찾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30년 동안이요? 네, 그분은 맹호부대의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1967년 꽝아이 전투에서 6명의 동료를 구출한 영웅이에요. 전쟁 이후 계속 찾았지만 연락이 끊겨서 소희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외롭고 조용한 노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상대방은 덧붙였다. 지금 당장 저희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소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로 남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또 다른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하늘빛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윤소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김준호 할아버지가 맹호부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 너머로 그는 멀리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돌려 소희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늘 그랬듯 무표정과 쓸쓸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소희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물었다. 혹시 맹호부대 전우회에 대해 알고 계세요? 그 순간 김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이름 잊은 줄 알았는데. 전우회에서 할아버지를 30년 넘게 찾고 계셨대요. 어제 연락해봤어요. 김준호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들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르시던데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이라니.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야.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1967년 꽝아이에서 우리 부대가 매복을 당했어.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동료들이 쓰러졌지. 본부에선 포기하라고 했어. 구조 불가능하다고. 소희는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난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어.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지. 6명을 업고 나왔어. 다친 몸을 이끌고 죽을 뻔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그날의 공포와 절박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덕분에 모두 살아남았고 난 훈장을 받았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총소리, 비명, 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아. 소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준호의 고백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말 안 하신 거예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봤자 뭐해. 전쟁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실망했지. 결국 모두 떠났어. 소희는 가슴이 저릿했다. 김준호가 혼자가 된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다시 맹호부대 전우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맹호부대 전우회 회장 최대식입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정말 김준호 전우님을 찾으신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최대식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희가 그분을 30년 넘게 찾았습니다. 소희는 놀라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찾으신 거예요? 그분은 단순한 전우가 아닙니다. 김준호 전우님 덕분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특히 그때 구조된 6명은 지금 모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분들인데요?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대학병원 원장. 모두 김준호 전우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죠. 그 말에 소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요양원 구석에 앉아있던 그 쓸쓸한 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니. 그분이 요즘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좀 예민하세요. 조심히 다가가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날 저녁 최대식 회장은 전후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100발의 노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30년 동안 찾던 김준호 전우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대식의 선언의 회의실은 술렁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고요? 정말입니까? 확실합니다. 하늘빛 요양원에 계십니다. 모두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동이 교차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최대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도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김준호의 이름이 전후의 내부에서 퍼져나가며 그의 과거와 전쟁에서의 영웅담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조만간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윤소희는 망설이다. 결국 김준호 할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요양원에 남아있는 입소, 당시 작성된 가족 연락처를 바탕으로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먼저 큰딸 김민지,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전화를 걸자 피곤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윤소희라고 합니다. 아, 요양원요? 무슨 일인데요? 또 요양원비 문제인가요? 민지의 목소리엔
이미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랑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고 최근에 그 시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맹호부대 전우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민지는 냉소를 흘렸다.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버님이 많은 사람을 구하셨대요. 그리고 그분들 중 몇몇은 지금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병원장이 됐고요. 그 말에 민지는 잠시 말을 잊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얘기 솔직히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한텐 아버지는 그냥 가족 버리고 혼자 살다가 요양원에 간 사람이에요. 소희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민지의 마음속엔 오랜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은 둘째 아들, 김지훈. 현재 서울 근교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돈 없어요. 요양원비 더 못 냅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님 관련해서. 소희가 설명을 시작하자 지훈의 목소리도 차츰 진지해졌다.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면 가족을 그렇게 버리셨겠어요? 지훈 역시 깊은 불신을 보였다. 가족을 위해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큰아들 김서구. 국제 변호사로 성공한 그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 국제 전화를 걸자 서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말씀하세요. 소희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다. 베트남 전쟁, 영웅담, 전우회의 연락, 모든 걸 빠짐없이 전달했다. 그러나 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런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많이 외로우세요.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아버지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업 망했다고,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버려놓고, 전 그런 사람, 아버지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구나. 그날 밤 하늘빛 요양원 정원에서 김준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박병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었다. 가족들 연락했어? 김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 바쁘대. 뭐, 그러려니 해야지. 그렇게 말해도 속으론 서운하지? 안 그런 척하는 게 익숙해. 박병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정원을 바라봤다. 다음 날 윤소희는 김민지가 운영하는 카페를 직접 찾았다. 소박한 동네 카페.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전화드렸던 윤소희입니다. 민지는 놀란 듯했지만 곧 무표정해졌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그래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희는 가방에서 사진과 훈장을 꺼냈다. 이거 아버님 거예요. 민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 번쩍이는 훈장.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아버님이 구해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모두 사회에서 성공하셨고요. 민지의 표정이 흔들렸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지친 얼굴, 무너진 가장의 모습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아버지는 강하고 당당했다. 저희 그동안 너무 몰랐네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아버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사진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미국에 있는 오빠 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 말에 서구는 잠시 침묵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작은 시작이 곧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며칠 뒤 대한민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의 한 노인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잊혀진 베트남전 영웅 김준호를 찾아서. 처음엔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그 기사 한 줄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맹호부대 전우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찾던 영웅이 드디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대식 회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김준호 전우님은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혼자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언론은 김준호의 이름을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6명의 생명을 구한 전쟁 영웅. 30년간 숨어 지낸 김준호. 그는 누구인가? 전쟁 영웅의 쓸쓸한 노후. 가족은 어디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놀라고 감동하며 동시에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베트남 전쟁. 그건 민간인 학살의 상징이야. 그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는 거야. 참전 용사도 피해자야. 그들을 욕하기 전에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해. 영웅. 가족은 다 버리고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사회는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김준호를 영웅이라며 그의 헌신을 칭송했고, 다른 쪽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며 그의 존재를 비판했다. 특히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전쟁을 미화하지 마세요.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영웅입니까? 맹호부대 전우회 측과 시민단체 사이의 날선 충돌은 뉴스의 주요 헤드라인이 됐다. 이 소식은 김준호의 가족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다. 미국에 있는 김서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줄 알았다. 결국 또 이슈화되는군. 그는 기사 댓글을 스크롤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릴 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느꼈던 실망감,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아버지를 두고 싸우는 현실. 그때 동생 민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기사 봤지? 아버지,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구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며칠만 더 지켜보자.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안 돼. 생각보다 이 일 복잡해질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뉴욕의 바쁜 거리와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모습은 이곳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 같았다. 한편 둘째 아들 지훈 역시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에휴, 아버지.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거 나중에 우리 가족 신상도 다 까발려질 텐데. 불안감과 동시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하늘빛 요양원. 윤소희는 것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요양원 앞에 진을 치고 방송 카메라가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소희는 입구를 지키며 말했다. 김준호 할아버지, 지금 상태로는 인터뷰 어려우십니다. 당분간 면회도 제한합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가족들은 언제 오나요? 할아버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진짜 할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모두 자극적인 기사거리만 원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박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괜찮아? 김준호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소희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할아버지, 맹호부대 전우회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직접 뵙고 싶대요.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현실은 가족들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김준호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일주일. 대한민국은 연일 그의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특히 인천시청과 맹호부대 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참전 영웅 김준호 공개 감사 행사가 공식 발표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행사는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김준호 선생님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에 기감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맹호부대 전우회 측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대식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김준호 전우님의 명예를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심지어 뉴스 댓글창까지 뜨거웠다. 진정한 영웅에게 합당한 예우를. 베트남 전쟁 미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벌인 참전 용사, 이제라도 책임져야.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잊었는가. 일부 시민단체는 행사 취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심지어 베트남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감지됐다. 몇몇 베트남 교민들은 공개적으로 행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준호의 가족들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미국에 있는 큰아들 김서구는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전화와 이메일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일단 공식 입장은 내지 말아요. 나 한국 들어갈 준비부터 해야겠어. 둘째 김지우는 서울에서 연락을 받은 뒤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버지랑 대화라도 해볼걸. 딸 김민지는 요양원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피해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날 인천시청 광장. 공개 감사 행사가 열리는 날 광장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맹호부대 전우회 회원들은 군복을 연상시키는 정장 차림으로 단체 입장했다. 김준호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반면 한쪽에는 전쟁 미화 반대, 민간인 학살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민단체들이 집결했다. 언론사 카메라가 수십 대, 방송 중계차가 늘어섰다. 전국이 주목하는 순간이었다. 윤소희는 요양원에서 김준호 할아버지를 모시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함께 탔다. 차 안에서 김준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떨리세요?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도착하자마자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김준호는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최대식 회장과 맹호부대 주요 인사들, 인천시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행사는 차분히 진행됐다. 먼저 전우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상영됐다. 1967년 꽝아이 전투 당시 사진, 구조된 병사들의 인터뷰, 그들의 현재 모습이 차례로 소개됐다. 이어 정계, 재계,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 김준호의 은인임을 밝힌 인물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관객석에서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반대 시위대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전쟁을 미화하지 마라. 민간인 학살 책임져라.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 순식간에 행사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일부 관객들이 조용히 하라며 맞대응했고 몸싸움 직전까지 상황이 치달았다. 언론 카메라들은 이 장면을 빠짐없이 담았다. 무대 위, 김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예정에 없던 김준호의 발언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자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은 김준호 선생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반대 측은 여전히 구호를 외쳤고 지지 측은 박수를 치며 그를 응원했다. 김준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지친 듯하면서도 단단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호한 첫마디에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동료를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전쟁을 미화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저도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반대 측도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로 평생 악몽을 꾸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김민지였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다. 곧이어 김지훈도,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김서구도 무대 아래로 다가왔다. 김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의 광장은 더 이상 전쟁을 둘러싼 싸움만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상처와 세상의 오해와 씻을 수 없는 기억들이 뒤섞인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광장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김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간 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 아래로 다가온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김서구, 김민지, 김지훈. 30년 넘게 마음속에 쌓여온 원망과 거리감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김준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고백에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사업이 망한 뒤 너희 엄마를 지키지도 못했고 너희도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군대에 있을 때는 죽을 각오로 동료를 지켰는데 내 가족 앞에서는 도망만 쳤어. 그 순간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김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매일 밤 총소리와 비명,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로, 침묵으로 버텼다. 결국 너희 엄마는 나 때문에 병이 더 깊어졌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의 두 손이 떨렸다. 내가 가장으로서 실패한 게 맞다. 그 말을 듣던 김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김준호는 군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망설였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난 두렵다. 전쟁도, 가족도, 이 모든 상황도.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사람들에게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말을 마친 그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가족들 앞에 멈춰섰다. 가장 먼저 김민지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엄마 떠나시고 우리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조심스레 안았다. 그 모습을 본 김지훈도 다가왔다. 저도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저도 아버지처럼 실패했고 숨고 싶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으로 김서구가 다가왔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김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살리고도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곧이어 박수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광장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의 가족이 30년 넘는 세월을 넘어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과 시민들은 여전히 찬반을 나눠 논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한 가족의 용서와 화해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다음 날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논란보다 더 큰 인간적인 이야기였다. 전쟁 영웅 김준호, 가족과 30년 만의 화해, 국민의 박수 속 진심을 마주한 한 노인의 고백. 영웅도 가족도 결국 사람이다. 윤소희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옆자리에서 김준호는 피곤한 듯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소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봄꽃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논쟁 속에 있었지만 한 가족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준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들과의 화해는 어색했지만 작은 대화가 오갔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깊은 벽이 없었다. 윤소희는 매일 아침 김준호의 방을 찾아갔다. 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 맹호부대 전우회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대식 회장을 중심으로 전우회는 김준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숨어 지냈던 전우를 우리가 최고의 예우로 모셔야 합니다. 최대식의 말에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획의 핵심은 김준호를 현재의 요양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사시키는 것이었다. 인천 근교의 최고급 실버타운, 전담 의료진, 24시간 간병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생활 지원. 전후에는 물론 김준호가 과거에 구해줬던 인물들, 정태원 의원, 최연수 회장, 이상호 원장도 모두 이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 그들은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김준호를 위한 최고의 공간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퇴소일이 정해졌다. 토요일 오전 10시. 그날 인천 하늘빛 요양원 아픈 일은 새벽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맹호부대 전우들의 차량 행렬이 줄지어 도착했다. 차량들은 모두 검은색 고급 세단. 각 차량 앞에는 태극기와 맹호부대 깃발이 나부꼈다. 차량 옆에는 백발의 전우들이 정장을 입고 군인다운 정숙한 태도로 서 있었다. 인천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도로 한쪽의 100대의 검은 차량이 질서 정연하게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 오는 거야? 다른 시민이 답했다. 아니야. 베트남 전쟁 영웅 김준호를 모시는 거래.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일부는 감탄했고 일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압도적인 광경을 무시할 수 없었다. 요양원 내부에서도 퇴소 준비가 한창이었다. 김준호는 평소보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윤소희의 도움을 받아 넥타이를 맸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과 설렘이 엇갈려 있었다. 박병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형,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도 곧 따라올 거잖아.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다. 김준호의 세 자녀도 일찍부터 요양원에 도착해 있었다. 김서구는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돌아왔고 김민지와 김지훈도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어요. 김준호는 멋쩍게 웃었다. 이 나이에 멋이고 뭐고 있냐. 있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곧이어 정태원 의원, 최연수 회장, 이상우 원장도 요양원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경건한 표정으로 김준호 앞에 섰다. 선배님, 모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정태원이 말했다. 형님, 최고의 공간,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대우 준비했습니다. 최연수가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호 원장의 말에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정각, 요양원 정문이 열리고 김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 100명의 전우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인천 하늘에 울려 퍼졌다. 김준호는 순간 군인의 본능처럼 차렷 자세를 취한 뒤 힘차게 경례로 답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85세의 노인답지 않게 단단하고 강인했다. 주변 시민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응원했다. 김준호는 준비된 검은 차량의 뒷좌석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가족들,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의 얼굴이 보였다. 윤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김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00대의 검은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선두 차량엔 태극기가 펄럭였고 뒤를 이은 차량들은 엄숙하게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인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 행렬을 시민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일부 시민들은 손을 흔들었고 차량들은 경적 대신 조용히 이동했다. 대한민국의 한 영웅이 3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이 함께 실려 있었다. 100대의 차량 행렬은 인천을 빠져나와 경기 북부의 고요한 숲속 마을로 향했다. 이곳은 김준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도착한 실버타운은 외부의 소란과 완전히 단절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넓은 정원, 최신 의료시설, 숙련된 간병인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다. 건물 입구 앞에는 이미 맹호부대 전우들과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서 김준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김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푸른 나무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어서 오십시오, 선배님. 최대식 회장과 전우들이 차례로 인사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정태원 의원이 말했다. 의료진도 완벽히 준비돼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상호 원장도 덧붙였다. 김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실버타운 내부로 들어갔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했다. 김서구, 김민지, 김지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새로운 방은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옆이었다. 벽 한쪽에는 군복 시절의 사진, 훈장, 그리고 가족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김준호는 조심스레 침대에 앉았다. 윤소희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가족도, 전우도 모두 다시 하나가 됐잖아요. 그 말에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조촐한 환영식이 열렸다. 참전 전우들, 구해줬던 인물들, 가족, 요양원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최대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30년 전 김준호 전우님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원 의원도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코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연수 회장과 이상호 원장도 각각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을 약속했다. 김준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식이 끝난 뒤 가족들이 다가왔다. 김민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 자주 올게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김지훈도 말했다. 사업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곁을 자주 지키려고요. 김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김준호는 세 자녀를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은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윤소희가 다가와 앉았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오신 거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겠지. 마지막이라뇨. 앞으로 좋은 날 많을 거예요. 소희의 말에 김준호는 웃었다. 그래, 좋은 날 많았으면 좋겠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짊어졌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번졌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김준호는 다시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전우들과의 만남,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 매일이 조금씩 천천히 변화했다. 물론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더 이상 그 논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를 숨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김준호는 여전히 정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가끔 전우들과 술 한잔을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그의 가족들도 자주 실버타운을 찾았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따뜻한 대화, 그 모든 것이 김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갔다. 어느 날 손주 중 막내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영웅이에요? 김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웅.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애쓴 거야. 그 말에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웃으며 달려갔다. 김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진짜 영웅이지 뭐. 그의 얼굴엔 평화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오랜 외로움과 상처를 지나 마침내 진짜 귀향을 마친 한 남자의 이야기. 김준호의 삶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